이 팔찌 내가 만들었어. 단 하나뿐인 건데 어디서 난 거야? 야,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내가 안 읽은 거야. 읽었는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판 앞에 선 남자는 아이를 한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설명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굳이 길게 따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었고 읽지 않은 것은 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학원 이름은 우진 수학교습소였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으며 복도에는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뒤죽박죽 놓여 있었습니다. 건물 3층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유리문 안쪽이 전부였습니다. 책상 12개, 칠판 하나, 구석에 낡은 선풍기 하나. 그것이 우진이 매일 서 있는 세계였습니다. 넓지 않았고 화려하지 않았으며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이 공간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익숙하다는 것이 버틴다는 뜻은 됐습니다. 한때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 우진은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통 쪽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안에 직원 10명을 두게 됐고 사무실도 번듯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된다고 했고 우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파트너의 배신 한 번, 자금 흐름의 엇박자 한 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몇 년이 걸렸지만 내려오는 데는 몇 달이면 됐습니다. 남은 것은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수학을 잘했으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것쯤은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임시가 일상이 됐고 일상이 전부가 됐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힘들었으니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지나갔으니까요.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학원 청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이 들어오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틀린 것을 짚어주고 다시 풀고 저녁 9시에 마지막 아이를 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틀리고 우진은 다시 설명했으며 부모들은 가끔 전화해서 성적이 왜 안 오르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복습을 안 한다고. 그 말도 이제는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진심이 빠진 말이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또 하루가 갔습니다. 또 하루가 갔습니다. 우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큰 꿈을 꾸다가 크게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또 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같은 속도로 달리려면 그 넘어짐이 아프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진의 넘어짐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맞는 속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누군가 흔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지 우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업실은 저녁이 되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낮 수업이 끝나고 저녁 수업이 시작될 때쯤 창밖으로 들어오던 햇빛이 사라지고 형광등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수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든 아니든 오늘 풀어야 할 문제는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수업실 구석에 앉아 있던 낯선 아이를 처음 봤을 때도 우진은 그냥 새로 등록한 학생이겠거니 했습니다. 특별하게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반복됐으니까요. 오늘도 그냥 그런 하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한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가방을 열고 떠들 때 그 아이만 이미 책상 앞에 바르게 앉아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으며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낯선 공간에 처음 온 아이 특유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위축되거나 불안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말이 적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한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것이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우진은 칠판에 문제를 쓰고 아이들은 풀었으며 틀린 부분을 짚어주고 다시 넘어갔습니다. 도윤은 수업 내내 군말 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문제를 틀리지도 않았고 손을 들어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몫을 했습니다. 처음 온 아이가 수업을 그 정도로 따라온다는 것이 보통은 아니었지만 우진은 그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떠들고 밀고 먼저 나가려는 아이들이 좁은 통로에서 뒤섞였습니다. 우진은 칠판을 지우면서 그 소란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지우개가 멈췄습니다. 도윤의 손목이었습니다. 긴 소매 끝에서 살짝 드러난 손목에 낡은 가죽 팔찌가 하나 감겨 있었습니다. 폭이 좁고 단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식 없이 가죽을 매듭지어 만든 형태였습니다. 색은 갈색이었지만 오래 차서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매듭 부분이 조금 늘어나 있었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래 간직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낡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알아보는 데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손재주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가죽 공예를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오후 아무 이유 없이 재료를 사다가 혼자 만들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었고 한 번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사람에게 건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사람도 그 팔찌도 기억에서 밀어냈습니다. 밀어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아이의 손목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등에 메고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니? 도윤은 잠깐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준 거예요. 그 말이 끝나고 아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다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소리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학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칠판 지우개를 든 채로 아이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지우개가 손 안에 있다는 것도 잊은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엄마가 줬다는 것은 지금도 그 사람이 그 팔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가지고 있었고 아이에게 줄 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칠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우개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팔찌가 보였습니다. 갈색 가죽, 늘어난 매듭, 색이 바랜 부분. 분명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이었고 만든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팔찌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업이 막 기울기 시작하던 시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던 그때 유일하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작은 카페 직원이었고 우진이 힘들어 보이면 커피를 한 잔 더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진이 무너지던 그 시기에 몇 번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눴고 팔찌는 그때 건네줬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의 감정이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을 물건으로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진이 먼저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빚을 정리하느라 이사를 반복했고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서영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과거를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영도 그 과거의 일부였습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그 시절의 것은 전부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찌가 지금 이 동네 아이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컵을 내려놓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을 마신 것이 목이 말랐던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도윤의 엄마가 서영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팔찌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수도 있었고 잃어버렸다가 누군가 찾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동네가 작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는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여러 가지라는 생각이 그 하나의 가능성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동네 어딘가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진은 그 생각을 덮으려 했습니다. 10년이 지났고 지금은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면 됐습니다.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진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보지 않고 아픈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조용히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팔찌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그 사람에게 건넸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건이었다면 진작에 어딘가로 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우진은 빈 컵을 손에 든 채 오래 서 있다가 천천히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학원에 나왔고 우진은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더 말을 걸지도 눈여겨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수업 태도는 변함이 없었으며 수업이 끝나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과 정말로 모르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진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간 뒤에도 도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긴 했지만 일어서지 않고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칠판을 지우다가 그것을 봤습니다. 못 본 척 하려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안 가?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있다 가려고요. 우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나갈 때까지 책상 정리를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진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왜 잠깐 있다 가려 한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게 되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았고 더 신경 쓰이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깊이 들어가는 것을 오래전부터 피해왔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결국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진은 상담을 핑계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가듯이 표정을 관리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질문처럼 들리도록 톤을 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도윤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고 우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목이 좀 안 좋은 것인지, 오래된 병인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학원 수첩에 적힌 보호자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도윤의 등록 서류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 전화를 드려도 될지 먼저 여쭤보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문자였습니다. 모든 학부모에게 보내는 것처럼 쓰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연락 감사하다고. 번호 저장 이름은 도윤 어머니였습니다. 우진은 그 문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문자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낸 것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문자를 받은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이 짧은 문자 안에서도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학원 불을 끄고 나서도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그것이 편했고 그것이 안전했습니다. 결국 그냥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내내 도윤이 잠깐 있다 가겠다고 했던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눈빛을 우진은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울 안에서 학원 바로 아래층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우진이 가끔 저녁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50대 여자로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정에 밝았고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대부분 한 귀로 흘렸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위에 학원 선생님이죠?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이 계산대 너머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새로 온 아이 있잖아요. 도윤이. 알아요. 그 아이 항상 혼자 다니더라고요. 올 때도 혼자, 갈 때도 혼자. 엄마는 거의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은 젓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어디 아프다고 하던가요? 하고 물으려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너무 자세히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물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아이가 혼자 잘 다니던가요? 그러니까요. 꽤 됐어요. 장 보는 것도 몇 번 봤어요. 혼자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가 혼자 다니는 일이 많다는 것, 그것도 꽤 됐다는 것이. 우진은 남은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식집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진은 도윤이 잠깐 앉아 있다가 가던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냥 늦게까지 있고 싶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것이거나 집에 가도 따뜻한 것이 없는 것이거나 그래서 불이 켜진 학원에 조금 더 있다 가려 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진은 수업 중에 도윤을 조금씩 더 보게 됐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눈이 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수업을 잘 따라왔으며 문제도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왔냐는 말에 잠깐 뜸을 들이는 것, 수업 중간에 배가 고픈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
가방이 항상 같은 것이라는 것.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지만 모이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우진은 편의점에서 빵 몇 개를 사왔습니다. 아이들 간식이라고 칠판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사고 싶었던 것이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도윤이 하나를 집어가는 것을 우진은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는 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우진은 오래간만에 가슴 어딘가가 뭔가를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편한 감각이었습니다. 오래 막아두었던 수로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처럼 잊고 살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간만의 감각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윤의 엄마가 서영이라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면, 아이가 혼자 장을 보고 혼자 학원에 다니고 혼자 빈 교실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10년 동안 팔찌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동네 어딘가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면 우진은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감각 없이 살아온 사람이 다시 뭔가를 느끼기 시작할 때에 그 어색하고 불편한 감각이 지금 우진의 가슴 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히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원 문을 잠근 뒤 우진은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낮에는 흐리더니 저녁이 되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아서 처마 밑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움직이기 싫은 것인지 우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가 바닥을 두드렸고 가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들은 하나씩 불을 끄고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진은 처마 아래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잘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목에 있던 팔찌가 그때 골목 끝에서 우산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우산이었습니다. 살 하나가 약간 휘어져 있어서 한쪽이 조금 내려앉은 모양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빗속을 걷는 것이 익숙한 사람처럼 아니면 빨리 도착해야 할 곳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일정한 속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빗소리에 섞여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산 아래로 드러나는 손목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늘어난 매듭, 갈색이 바랜 그 팔찌가 골목 가로등 불빛에 잠깐 스쳤습니다. 우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다음 박자가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팔찌를 찬 사람이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우산을 들지 않은 손이 코트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고 고개는 약간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들어 옮기는 것이 조금 힘겨워 보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천천히 걷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진은 처마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빗방울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우산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낌새를 느낀 것인지 아니면 발소리를 들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산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우진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빗속 골목에서 마주 섰습니다. 우진은 비를 맞고 있었고 여자는 우산을 든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피부가 창백했으며 눈 아래에 그늘이 깊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진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변해도 그 사람만이 가진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우진이 알아봤던 그 눈빛이 지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우진을 알아봤습니다. 우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잠깐 움직였다가 닫혔습니다. 비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 골목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두 사람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골목 안에 가만히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흘러간 것 같았지만 흘러가지 않은 것들이 빗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영이었습니다. 우진 씨?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고 믿기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우산을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 위로 조금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놀라움이 있었고 당혹감이 있었으며 그 안에 다른 무언가도 섞여 있었습니다. 말로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것이 갑자기 열릴 때의 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살아요? 네. 작년부터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 사이에 1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살았다면 우진이 이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동네가 좁았고 학원 간판은 골목 어귀에서 보였습니다. 알면서도 먼저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짐작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서영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 더 세졌습니다.
서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골목 끝쪽 낮은 계단 아래 처마가 있었고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진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처마 아래에 나란히 서자 빗소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어깨 사이의 거리가 좁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시선을 빗속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이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야위었다고 느낀 것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볼이 많이 꺼져 있었고 손도 가늘었습니다. 팔찌가 감긴 손목이 예전보다 훨씬 얇아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힘겨워 보인 것이 단순히 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까이서 보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찾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제 학원 학생이에요. 서영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동네가 좁으니까. 그럼 제가 거기 있다는 것도 알았군요. 네.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알면서도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알면서도 그냥 두려워한 것이 서영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자취를 감췄던 것처럼 서영도 거리를 두는 것을 택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빗속으로 향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빗속 골목에서 10년 만에 마주친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서영이 우산을 다시 들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었고 더 있어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고 그것은 빗속 골목에서 나눈 짧은 대화 몇 마디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내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잘 다니고 있어요. 수업도 잘 따라오고. 서영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영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우산이 빗속에서 멀어졌고 느린 발걸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서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조금 굵어졌습니다. 어깨가 젖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용히 아팠습니다. 오래간만의 감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평소처럼 수업을 했고 도윤은 평소처럼 학원에 왔습니다. 골목에서 서영과 마주쳤던 날 이후로 겉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도윤을 볼 때마다, 아이의 손목에 감긴 팔찌를 볼 때마다, 비 오는 골목에서 등을 보이며 걸어가던 서영이 겹쳐졌습니다. 느린 걸음이, 야윈 손목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감사하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그러던 어느 오후 서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학원 근처 카페를 알면 거기서 봐도 된다고. 우진은 문자를 몇 번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내기까지 오래 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학원 아래 골목 끝에 조용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카페였고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가끔 수업 전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낮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영은 따뜻한 차를 시켰고 우진은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컵을 감싸쥐는 손,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 창밖을 한 번씩 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먼저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말을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우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라는 말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업이 무너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때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 때 옆에 있었던 것뿐이었고 오히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서영이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 자신이 서영에게 무언가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었는데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진 씨만 그랬어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서영이 그 시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서로 힘들었던 시절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숨통이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도망쳤고 서영은 남겨졌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 팔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서영이 손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낡은 팔찌가 햇빛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찾던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늘어나고 색이 바래고 매듭이 부드러워진 그것이 서영의 손목 위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아이에게 잠깐 줬다가 다시 찬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찾다가 돌려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팔찌가 서영의 손목에 있다는 것이 말 이상의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손에 있던 것을 내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 사실이 우진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하게 건드렸습니다. 아프게 건드렸습니다. 미안하게 건드렸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비가 온 뒤라 바닥이 젖어 있었고 햇빛이 그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학원 청소를 하고
오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가 달라졌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을 볼 때 눈빛이 달라졌고 문제를 설명할 때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며 저녁에 학원 문을 잠그는 손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래 멈춰 있던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이 달라진 것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가방을 메면서 우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말을 꺼낼 듯 꺼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우진이 눈을 맞추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는 그 말을 끝내고 나서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알아챌 만큼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저녁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도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나간 뒤에도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다가가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가셔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 안에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우진은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진은 먼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 어머니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도윤이 늦게까지 학원에 있는데 괜찮으시냐고, 저녁을 같이 먹어도 되겠냐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부탁드린다고. 우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도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이 아니라 옆자리였습니다. 오늘 저녁 먹었어? 도윤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이요. 어머니한테 연락했어. 같이 밥 먹자. 아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다가 천천히 힘이 빠지는 얼굴이 됐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혼자 버티던 사람이 처음으로 기대도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분식집에서 우동 2그릇을 시켜 먹었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도윤을 보며 많이 먹으라고 했고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식사가 우진에게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다는 것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한 번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랐던 사람이 처음으로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냈는데 그 조용함이 지금은 공허함과 같은 말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오래간만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원에 나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책상을 닦고 칠판을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오래 묵어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구석에 쌓여있던 종이 뭉치를 버렸고 망가진 의자 다리를 테이프로 감았으며 깜빡이던 형광등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야지 생각하면서 미뤄온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도윤도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우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먼저 짧게 웃었습니다. 우진도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칠판으로 시선을 돌렸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받으면서 그냥 같이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칠판을 지우다가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보내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수업 끝나면 그냥 가지 말고 있어.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같이 저녁 먹자.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도윤은 잠깐 우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웃음이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서 우진은 칠판 지우개를 든 채 그냥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리에 다시 앉는데 이렇게 짧은 말 하나면 됐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서영이 학원에 찾아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우진이 학원 문을 닫으려는데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유리문 너머로 서영이 보였습니다. 몸 상태가 좋은 날인지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 오던 날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팔찌가 있었습니다. 우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웠다고. 도윤이가 요즘 집에 와서 표정이 달라졌다고. 밥을 같이 먹는다고 말했다고. 밥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웃었다고. 그 말을 듣고 혼자 울었다고. 말하면서 서영의 눈이 잠깐 빨개졌습니다. 참으려 하는 것 같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원 불을 다시 켰습니다. 들어와요. 차 한잔 할 수 있어요. 서영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학원 안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작은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으로 저녁 골목이 보였습니다. 새로 교체한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따뜻한 것을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원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제만 풀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윤이 남아 있었고 가끔 서영이 들렀으며 우진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느끼는 것이 있는지 학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래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칠판 앞, 낡은 책상들 사이. 하지만 그 자리가 더 이상 그냥 버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오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우진에게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기다릴 무언가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팔찌는 여전히 서영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진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잊어야 할 과거가 아니라 다시 이어진 것의 증거였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건넸던 것이 10년을 돌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도망쳤던 자리로, 우진이 다시 돌아온 자리로. 골목에 저녁 불빛이 켜졌습니다. 학원 간판의 형광등이 오늘은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새 것으로 바꿔 달았으니까요. 우진은 그것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 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